예, 방금 소개받은 이원호입니다. 매년 용산 추모주기 때마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이 용산 추모주기를 또 지켜주시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족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기회가 되면 추모주기 때 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몇 번 하셨는데 정말 매번 그런 다짐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시간이 지금 2시간 반 정도의 이제 뒤에 강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하고 뒷분도 1시간을 해서 나머지 30분이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원래 엄청 말을 또 막 빨리 하고 길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정면에 시기가 없어서 좀 놓칠 수 있는데 시간 좀 중간에 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 도시재생, 도시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된 상황들과 그것이 한국의 주거권에서 어떤 의미를 줄지,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저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하자라는 의미로 그 용산 참사에서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이 도시 개발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현재 얘기되는 도시재생과 또 이후 주거권 운동적 측면에서 어떤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지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워낙 또 부산이 또 이 주거권과 관련돼서 여러 현장 투쟁이나 또 교육 사업들도 많이 하셔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앞에 제가 아마 전국의 어느 이 주거권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지역 중에 가장 모범 지역이라고 저 역시 믿고 있고, 아마 대부분도 동의하실 우리 대원암동 주민분들과 손희원 대표님도 앞에 계시니까 제가 사실 별 할 말이 없지만 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 지적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네, 전 그래서 오늘 이제 도시개발, 재생과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잡아봤고요. 먼저 이거 제가 잘못 눌렀나봐요. 여기를 보시고. 네. 방향을 그렇겠죠. 네. 제가 뭐를 하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제가 사실 미리 보내드린 자료는 한글 파일로 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미지랑은 조금은 다른 자료여서 죄송스럽네요. 저 이렇게 넓은 데에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저는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주거권이라는 것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핵심 의제, 핵심 명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미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천명해왔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이 적절한 권리가 무엇인지, 이 주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강조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적절한 주거의 권리의 실현의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양대 축은 바로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이에요. 부담 가능한 집이냐, 혹은 살만한 집이냐, 그러면서 그런 7가지로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부담 가능하고 살만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부담이 가능하면 사실 살만하지 않고, 좀 살만한 집이다 싶으면 너무 비싸고, 이런 현실 사이에서 주거권을 실현하는 2가지 핵심 요소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시장의 논리에 맞게, 시장의 이익분배 논리에 맡겨놓으면 절대 이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이 합치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서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이 1995년에 유엔 사회권 조약에 국회 비준을 통해서 가입했어요. 그래서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이 적절한 주거, 부담 가능하고 살만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별로 한국에선 이런 주거권의 실현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앞에서 주거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라면 현실의 우리의 주거는 도대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아,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죄송스럽네요. 뭐 그냥 수치적으로만 해도 최저 주거 기준,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156만 가구에 이르고 있고, 사실 근데 거기에 고시원, 쪽박, 여관, 여인숙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저런 데는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39만 가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기사에 보면 통계청 통계로는 서울에 옥탑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지금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90년대 중반 이때까지는 전수조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표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표본을 추출해서 한 조사에서도 지금 이만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여기 시도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부산도 나오는데 9.3%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집이 삶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또 뭐 이것뿐만 아니죠.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과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로 보면 재작년 2016년 통계로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1분위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임차에 살고 있는 소득 분위별로 했을 때 여기 끝에 RIR이라는 게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얼마나 드느냐, 내가 한 달에 순수하게 정말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주거비로 쓰는 돈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정한 걸 포함했을 때 가장 가난한 1분위 사람들은 51.1%,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5분위 같은 경우는 19.6%. 이거는 사실 지금 2016년 통계인데 2000년대부터 연도별 통계를 보면 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RIR,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유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나 뭐 비슷하게 정치하고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심각한 주거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힘들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쭉 있어왔던 사용한 기사나 가끔 기사에 나왔던 가난한 사람들의 고독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꼭 따라붙는 게 밀린 월세라는 것들이 따라붙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주거비 부담은 사실은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가계부채 1,400조라고도 얘기하고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할 때는 1,313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444조고 은행 대출의 73%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주거권 얘기하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주거권? 그거 철거민들 이야기? 혹은 그거 집 없는 홈리스들의 이야기?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이제 주거권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세입자들의 이야기,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집이 짐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수 몇 프로를 빼고는 사실 집 있는 사람들도 그게 자기 집인가요? 우리은행 집이고 국민은행 집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은행 대출의 73%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은행이란 것 자체가 주택 전담포가 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2016년 이후, 그러니까 75년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2016년에 이 가계 수입, 이자 수입보다 가계 이자 지출이 더 늘어난 채무자의 상태로 우리 한국 가계는 변해 있다. 저는 이런 상황들, 사실 집이 짐이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집 없는 소수의 사람들, 쪽방에 사는 사람들, 여관에 사는 사람들,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사실 대부분 우리는 빼앗겨온 우리의 권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게 집이 짐이 됐던 것에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바로 도시개발의 역사 과정인 거죠. 항상 이 개발의 주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 한국 정부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도시개발의 모습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자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의 주거권에 대해서 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주거권이 신장돼 왔는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게 바로 이 도시개발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수고 짓고 반복해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부 말대로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됐느냐?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원주민 재정 착률 뭐 13%니 15%니 사실은 원주민들이 다시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던 거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통계적으로 점점 주택 보급률은 늘어나지만 자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보면 새로 지어진 다 가난한 주거지를 부수고 짓는 아파트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에서 사실은 집이 점점 우리에게 짐이 되어왔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을 비롯해서 80년대는 특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두고 이때부터 많이 알고 계신 합동재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전 우리가 조선인 선생님 난소공을 읽어봐도 공무원들이 집을 부수러 왔다, 구청 철거반이 집을 부수러 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판자촌 싹쓸이와 단속 개발 이런 방식이었다면, 바로 이 80년대부터 합동재개발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 개발 건설사와 함께 밀어붙이는 방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될 목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폭력적인 개발이 진행됐고, 사실 이때부터 유명한 철거 용역 회사들이 조폭이 전향한 철거 용역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적준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90년대, 그야말로 80년대 철거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90년대 80년대 말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거권운동이 같이 싸움을 하면서 임대주택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랬었던 거에, 90년대에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주단지를 쟁취하는 투쟁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가 어떻게 보면 철거민운동에서 가장 많은 가해주단지를 쟁취하는 승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송악마을 같은 경우 102세대가 집단적으로 가해주단지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무악마을도 23세대, 바탕마을 24세대, 대원마을 70세대 이렇게 집단적으로 투쟁해서 가해주단지 들어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승리들이 있었던 또 이 저항의 역사들이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서 정말 사실은 90년대 후반까지, 특히 제가 서울에 사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도시의 흔히 판자촌과 달동네 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그러고 나서 서울은 사실 정부의 정책도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2000년, 2002년 이명박이 서울시장 하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서울광역개발, 도심광역개발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고, 사실은 이 뉴타운은 이미 판자촌 달동네가 질비한 도심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심의 광역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때부터 엄청난 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죠. 정말 아주 이 시대 기준으로 30년간 진행된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을 단 불과 10여 년 만에 밀어붙이는 아주 대단히적이고 빠른 개발이 추진됐었고, 그래서 2002년에 시범뉴타운을 시작해서 3년에 2차, 5년에 3차 뉴타운.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시범 사업이 사실은 삽을 뜨기도 전에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을 발표하면서 밀어붙였던 역사들이 있었죠. 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참사가 2009년 1월 20일에 발생을 한 거죠. 2009년 1월 20일 바로 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국 사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바로 광우병 촛불 정국이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실 집권 1년 차부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중들이 함께 싸우기도 했었고, 바로 2018년 또 하나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그해 4월. 그해 4월 총선에서 도심지에서는 다, 특히 서울은 뉴타운 공약을 모두가 냈었죠. 뭐 여야 할 거 없이 뉴타운 공약을 내면서 했었고, 그때 당선되자마자 언론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특히 대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번 투표는 아파트 투표다라는 표현과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타운돌이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만큼 사실은 이 개발의 욕망에 정점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08년까지죠.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경제 위기와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2010년 이후에 이런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전월세 문제까지도 예상이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망, 실체 없는 욕망이 2008년까지 아주 이 주택과 관련된 욕망을 구축해 왔었고, 사실은 그 욕망의 정점에서 용산 참사가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2008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로 귀결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용산 참사는 지금 9년이 됐지만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전히 진상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 역시 크게는 두 가지죠. 도대체 그 막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작전을 했느냐,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여기 사람이 있다는 그 외침을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짓밟아야 했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게 여전히 진상규명의 과제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살인진압이라고 얘기하는 그 학살 진압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막루 이후의 진실이라면 하나는 막루 이전의 진실이죠. 철거민들이 막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용산에서 도대체 어떤 개발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어 왔길래 철거민들이 저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건데, 그게 그래서 바로 2008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우병 촛불이 있고 나서 어쨌든 이명박이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촛불이 잠잠히 들었고, 그렇게 한 해가 끝나자마자 2009년 새벽에 2009년 1월 신년에 철거민들의 농성이 서울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났었죠. 광우병 촛불을 잠재우면서 그때 청와대에서 12월에 발표했던 게 무관용 원칙,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명박에 의해서 발표됐던 내용이고, 바로 용산 참사에서 그대로 잔인하게 보여줬던 거죠. 공권력에 저항하는 저 불법 세력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라라는 게 잔인하게 보여줬던 게 용산 참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마치 70년대 개발 활극 액션 무협지 대사화로 같은 전 국토가 공사장처럼 돼야 하고 전국 곳곳에 해머 소리가 들려야 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몰아붙여라.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해라. 이건 바로 용산 참사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청와대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러니까 바로 2008년을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의 핵심은 불법에 대해서 일벌백계,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그 일종의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의 기조, 강력한 탄압의 기조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건데,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이 바로 그 정부의 정책 기조, 핵심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농성이었던 거죠.
저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공사판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농성을 도시 한가운데서 시작했던 거고, 그것을 공권력에 대항해서 아주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한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마 용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에서의 책임자로서 저희가 이명박이 이 용산 학살의 책임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막루 이전의 진실, 용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용산 4구역은 뭐 그렇게 큰 개발구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시환경경비사업구역, 국제개발사업구역 같은 도시환경경비사업구역이었어요. 2009년 당시 사업비 2조 원이 들어가고 시공비 6천억이 들어가는 조금은 적지는 않은 규모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이 컨소시엄을 맡았고 삼성물산이 대표 컨소시엄 회사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7년 동안 6년 넘게 7년 가까이 거기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이 사연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데 355일이 걸렸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6개월 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무슨 소송이냐면 그 개발에서 쫓겨나게 된 주민들이 여기 관리 처분인가 라고 하는 철거 직전 마지막 인허가 단계잖아요. 그게 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거 갖고 소송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당시 나이 82세였던 이상림 열사의 품에는 용산구청의 공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유서가 된 공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이분이 용산구청에 여기 그 세입자와 관련된 보상 협의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곧 관리 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철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상 협의를 할 때까지 관리 처분인가를 미뤄달라라는 민원을 보냈고 그것에 대한 회신 공문이었는데 보상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관리 처분인가를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절의 공문이었어요. 그거를 품고 아들하고 막내에 올라갔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은 살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정말 원통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런 소송이 휘말리면서 2010년 10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용산 4구역 관리처분 무효 판결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1년 10개월 만에 그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내지 말아달라는 것에 대한 거절 공문을 갖고 올라가서 그게 유서가 되어버렸는데 1년 10개월 후에 법원이 관리처분 무효 판결을 했죠. 그러면서 관리처분 절차를 다시 받느라고 또 1, 2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삼성물산이 조합으로부터 시공비 6천억을 더 내달라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시공비 갖고 협상하다가 그럼 너네랑 못해 막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고 그래서 또 막 방치되다가 2년 전부터 효성건설에 넘어가서 지금은 이곳에 그야말로 효성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당시에 이 용산의 사각동맹이라고 해서 이 삼성 직원이 철거업체 이사로 또 폭력조직 출신 구의원이 정비업체 회장으로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용산 참사의 이 진상규명이라는 게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용산 학살이죠. 우리 피해자들은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사회가 참사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을 추모했고 함께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사라고 표현할 정도의 큰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나요? 오로지 철거민들만 책임을 졌죠. 무리하게 살인 진압을 했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저렇게 잘못됐던 개발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냥 절차법을 어겼으니 절차를 다시 밟는 것으로 끝났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왜 용산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그런데 이 용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 용산 4구역의 개발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서울 부도심 개발 계획 프로젝트라고 하는
서울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 용산 일대를 서울 구도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으로 사업비 50조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삼성물산이 대표 컨소시엄을 맡아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이런 걸로 해서 30여 곳의 건설 재무 전략 투자 기업들이 뭉쳐서 오세훈의 대권 프로젝트처럼 진행됐던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개별 구역들이 있고 용산 4구역도 그 개별에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합이 있는 작은 개발 구역이지만 이명박이 뉴타운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오세훈이 바로 이런 서울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용산 4구역이 그 시범으로 가장 빨리 사업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이런 인허가 절차들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재개발 구역보다 거의 2배나 빠르게 진행됐었다.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뭘까요? 사람들을 빨리 내쫓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빨리 내쫓기 위해서 그만큼 더 폭력적인 개발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바로 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만 해도 뭐 한 3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가 아시겠지만 뭐 몇 년 전에 여기 최종 부도 처리가 났죠.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제가 뭐 발제문에 적기도 했지만 조선일보에서는 2009년에도 용산 참사라는 표현 잘 안 썼어요. 용산 뭐 철거민 화재 사건, 그러니까 참사라는 표현을 쓰기를 그러니까 참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했죠. 그냥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었던 거고, 여전히 뭐 정부 측은 계속해서 참사라는 표현은 여전히 잘 안 쓰고 있고, 뭐 용산 철거민 화재 사건 이런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막 몇 년 전에 기사 검색을 하는데 조선일보에 용산 참사가 뜬 거예요. 그것도 2009년에도 잘 안 쓰던 걸 얘네가 웬일인가 라고 봤더니 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최종 부도 처리 난 거를 조선일보는 용산 참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철거민들 5명, 경찰 1명이 죽은 사건보다 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 최종 부도 처리 난 게 저 자본과 언론의 입장에선 참사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이 거대한 개발계획 프로젝트 하에서 용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철거민들이 막로로 쫓겨갔는데, 바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빠른 개발은 더 빨리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고 더 폭력적으로 쫓아내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용산 참사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제퇴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사진만 몇 개 준비했는데 이 밑에 사진은 예전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신 기억이 나겠지만 바로 용산 4구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용산 참사가 있기 전부터 그 4구역을 그 전에 2008년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이 이제 용역들이 저렇게 흉측한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거였죠. 보통 재개발 지역에 막 라카로 X칠하고 막 이사가라, 이 거지들아 막 이런 거 써놓고 그러잖아요, 용역들이. 여기는 저런 성기가 잘린 그림, 목이 잘린 그림, 칼로 자기 팔을 자르는 그림, 칼로 자기 목을 자르는 그림, 목 매달린 그림, 이런 것들을 이사 가면 거기 반파해놓고 거기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옆에서 못 사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쫓겨나듯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가게 갔더니 가게 앞에 고양이 사체, 비둘기 사체 같은 거 놓여져 있었던 것들. 이거는 2010년에 있었던 명동 마리에서의 용역폭력이고, 이거는 용산에 연대 왔다고 구속됐던 상도사동이 있어요. 사실 이 상도사동 사연만 소개해도 1시간인데 여기가 2008년에 정말 피 튀기는 폭력 철거가 있었습니다. 완전 산동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지붕이고 뒤에 사람들이 있는 데는 길이에요. 길에서 이렇게 펄짝 뛰면 그냥 앞에 지붕인 그런 산동네거든요. 보증금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곳. 여기를 개발한다고 둘 쑤셔놓고 아주 피 튀기는 폭력 철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철거민이 그래서 똑같은 처지의 용산 철거민 막는 농성에 갔다가 생존해서 감옥에 구속되셨어요. 4년 동안 구속돼서 나왔는데 지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그대로예요. 80% 이상 철거된 상태로. 왜? 그 사이에 60억 뇌물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이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조합과 공무원들과
이 시공사가 뇌물을 뿌리고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서 완전 개발이 취소가 됐고 완전히 무산됐고, 근데 동네는 80% 이상 철거돼서 완전 쓰레기꼴로 방치된 곳. 그곳에 이분이 4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자녀들과 아내분이 그 마을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 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땅 주인들은 서로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철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과거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작년 사진들이에요. 이쪽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인뉴타운에서 동절기 철거.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지만 지금 도정법상의 동절기 철거가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법상의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5년 정도는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도시개발법에서 동절기에 철거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니까 막 언론에서도 이제 동절기 철거가 금지됐다 막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사실 이런 도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도시를 만들 때 주로 쓰는 나대지와 임야가 많은 곳에 도시를 개발할 때 쓰는 법률이고, 사실 도심에는 대부분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혹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정작 그런 데서는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에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이곳에서 동절기 철거가 있었고, 저기 작년 5월에 있었던 강남의 개포주공 4단지, 8단지에서 소화기 10여 명의 상가 세입자들이 몰려있는 건물에 100여 명의 용역들이 8대의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끄집어냈던 그런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가지고, 이것도 같은 2016년에 있었던 신수동, 이때도 소화기를 난사하는 강제 집행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용산 참사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서울이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폐해를 넘어서고자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건 맞는데, 여전히 사실은 또 많은 곳에서 이전 시장도 아니고 전전 이명박 때 지정됐던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대한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여전히 300여 곳이. 이건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1995년에 한국이 UN 사회권위원회 비준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사회권은 주거권, 의료권,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거고, 그것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국 정부들은 5년에 한 번씩 이 사회권에 대한 심사를 받아요. 한국도 그래서 95년 이후에 4차례의 심사를 받았어요. 불과 이제 그러니까 2017년과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심사를 4차를 받았는데 4차례 모두 한국의 강제 퇴거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권고를 받았죠. 그런데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1987년에 세계주거연맹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강제 철거를 하는 나라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87년에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권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고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바로 이런 개발, 부수고짓고 부수고짓는 개발의 과정에서 우리 집의 주거권이 빼앗겨 왔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렴 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왔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주거 불평등의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가구당 한 채씩 집을 가져도 몇만 채가 남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물론 자가 보유율이 높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이 재개발의 명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주택 보급률이 30% 증가하는 동안 오히려 주택 소유율은 4% 내려갔다라는 거고, 신규 공급 주택의 6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건 여러분 되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뒤에 얘기하겠구나. 네. 이 지니에스 이런 수치들도 그런 거죠. 그냥 일반 소득 격차보다 부동산 격차가 더 심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피부로 다 느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한 해 집값 뛰는 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기도 하는 거니까요.
소득 대비 그래서 서울은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하려면은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데 이 수치도 별로 맞지 않죠. 더 13년도 말도 안 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소득분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64%, 65%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회죠. 저희가 그 주거의 날 매년 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인데 서울에서 그래서 주거권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데 저거는 작년에 했었던 거예요. 명동에서 최저임금으로 15년 동안 안 쓰고 모으면 저기 명동에 땅 한 평을 살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저기서 저희가 저 한 평에 눕는 한 평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거는 주거 불평등 탑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90만 6천 채로 평균 6.5채. 2007년 기준인데 최근의 기준 2015년 기준으로는 평균 7채 정도라고 나오게 됐어요. 집부자 1위가 2291채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님도 100채, 임금님 아니면 방도 100칸을 못 가졌다 그러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2291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4살 아이가 도시형 생활주택 27채를 가지고 있고 16살 학생이 오피스텔 374채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 3구의 미성년자 26명이 주택 49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회장 집이고 공시지가만 177억이어서 2016년 기준으로 그 한 해만 21억이 올랐어요. 집부자 1위부터 4위가 가장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1위부터 4위가 다 이건희예요. 1위도 이건희, 2위도 이건희, 3위도 이건희, 4위도 이건희. 네 채가 총 공시지가만 600억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은 이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년 만에 24%가 올랐고 서울 청년의 5명 중 1명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전국의 빈집은 107만 채고 서울의 빈집은 7만 9천 채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허탈하죠. 근데 그 집부자 1위가 2291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주택 소유 구조가 처음 발표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이에요. 2007년 연말에 국회에서 처음 이게 의원실에서 공개해서 나왔는데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처음으로 주택 소유 구조를 발표했는데 그때 집부자 1위가 갖고 있던 게 1013채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야 이건 정말 다 들고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생각했는데 저도 힘이 없고 우리도 힘이 없고 그런 걸 그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막 집을 산 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이 도시 생활에서 큰 부담을 주는 게 의료, 교육, 주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료나 교육을 갖고는 그나마 우리가 어쨌든 노동자들이나 우리들이 싸워본 역사나 싸워본 경험이 있는데 집 문제 갖고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집을 빼앗긴 철거당한 철거민들의 싸움만 있었지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위해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던 게 집을 그냥 개인이 해결돼야 할 문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문제, 재테크의 영역 이렇게만 여겨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권리들을 빼앗겨 왔던 거고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집 사기는 정말 어려운데 집 2채 있는 사람이 3채, 1채 더 사기 쉽잖아요. 주택담보대출로 하면 되니까 10채 있는 사람이 20채 사기 쉬운 거고 100채 있는 사람이 1000채 사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집을 10채, 20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거권은 빼앗겨 왔다라는 거. 그게 거기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게 바로 도시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것만 이것도 작년에 많이 얘기됐지만 지난 50년간 쌀값 50배가 올랐어요. 휘발유값 77배가 올랐고 근데 토지가는 3,000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실 우린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말 싸움을 싸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저는 이런 이 통계가 존재하는 시대에 용산참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다시 피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뭐 도시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발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동안의 이 발전을 시혜나 아니면 경제성장 논리로만 접근해 왔었던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권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담론들을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랬을 때 이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서 핵심은 결국은 이 소수계층에 대한 주목인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표현 우리 그 손현 대표님 같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유엔 헤비타트에서 2차 헤비타트, 1차 헤비타트에서 썼던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 국제사회에서 나가봤더니 그 모두가 그야말로 모두라는 개념이지만 이 모두를 위한 주거의 핵심은 뭐냐면 소외되는 사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주목하라는 개념인 거고 인권에 둔 개발도 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할 때 이것은 국가의 책무가 되는 거다라는 뭐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참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차별받고 배제받는 취약계층들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일종의 저항권이 보장되는 참여야지 된다는 게 국제에서 말하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의 참여.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물리적인 접근을 넘어서라는 거죠.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 방식이 어떻죠? 집 뭐 노후도가 몇 %고 접도율이 몇 %고 이런 거 물리적인 요건만 갖고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은 그 주민들의 삶, 존엄의 문제, 인권을 기준으로 그 개발의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개발사업에서 인권영향평가 도입이에요. 저희가 용산 참사 이후에 강제태공지법이라는 것을 대안적인 입법으로 만들면서 그 법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낸 게 재개발 인권영향평가인데 보통 지금 개발사업에서 개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잘 되냐 어쩌냐를 떠나서 최소한 이 개발을 하기 전에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만약에 제거할 수 없다면 개발 사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발 사업에서 교통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리 사전에 알아보는데 정작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개발 사업 이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해라라는 것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성북구가 인권조례 특히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막 만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성북구가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재개발 인권 영향 평가도 넣어서 지금 막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도 해요. 조례로 해서. 네. 그리고 강제퇴금지법을 저희가 만들 때, 그러니까 2010년 그때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들을 미리 분석하라는 것들, 그 다음에 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수립해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외계층이나 정보 소외계층들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책 수립, 개발 사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것은 없는지까지도 검토하는 이런 인권 영향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에 있어서도 역시 이 개발 계획 수립에 앞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들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 불행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도시 개발의 역사에서 이제 모두 싹쓸이 철거하고 아파트만 짓는 방식을 넘어서자라고 하면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는 일종의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요구나 목소리들, 용산이 줬던 교훈이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런 개발로 저들이 얻을 이득이 없어지면서 또 한편의 전환의 모습인 측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도시재생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우리 운동의 역으로 이런 도시재생을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 철거하고 짓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수복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도시재생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이후에 말씀해 주실 분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좀 실험과 시도의 단계에 있는데, 뭐 개발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 기존의 그 물리적인 환경 중심에서 결국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게 재생 사업이기도 한 거고, 대상도 단순히 수익 개발, 도시 개발의 핵심은 여기가 개발하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거든요. 수익성 중심의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자력의 기반은 없지만 공공이 지원하면서 그런 쇠퇴한 지역이 활력을 찾는 곳이 필요한라고 생각되는 곳이 재생 지역으로 삼는 거죠. 지금 방식도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정비를 넘어서 종합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게 도시재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도시재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은 핵심이 결국 주민 참여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재생 관련돼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공공이 또 도시재생을 선도하면서 이 뭐 연 단위로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라는 것들이 결국은 지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도 있죠. 전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역량이 느리고 속도가 잘 안 나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주민 지도력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 과정들 사실 오랜 시간과 국력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실패도 인정하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연 단위로 성과를 중심으로 이 재생이 가져가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뭐 그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참여하고 견지하고 이래야 되지만, 처음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쨌든 기존의 도시개발이 속도와 범위였던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넓은 곳을 하는 게 도시개발이었고, 도시재생은 그것에 대한 반대의 그것의 어떻게 보면 저항 담론인 거잖아요. 소규모로 천천히 느리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대선 공약으로 되면서 5년간 50곳, 뭐 100조 막 이런 식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10조씩 100곳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발표되다 보니까 뭔가 아주 빠른 속도의 대규모 뭐 이런 식처럼 공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견지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이런 데 있어서도 역시 인권에 기반해야 된다. 도시재생도 인간의 인권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 주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넣어야 되고, 특히 이 결국 이제 공정한 분배의 문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최근에 쓰고 있고, 도시재생하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거창한 용어지만 그냥 강제 철거, 강제 퇴거 거잖아요. 결국은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들. 도시재생이 도시개발보다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고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상생협약이나 착한 집주인, 착한 건물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인권에 기반한 도시재생이다라는 거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럼 우리 운동은 어떻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의 역사들이 어쨌든 도시재생으로 넘어가는, 그렇지만 도시개발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중첩돼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동의 담론을 또 얘기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도시에 대한 권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권과 도시에 대한 권리인데요.
2016년 재작년에 그 UN 헤비타트 3라는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이 헤비타트는 뭐 여러분들 가끔 아시는 헤비타트라고 해서 이게 집 져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랑 완전히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그 헤비타트는 그야말로 집 져주는 자선단체고, 저거는 UN 산하의 주거와 관련된 공식 기구, 도시와 주거에 관한 공식 기구고 20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도시 포럼을 하고 96년에 한국에서 철거민들이 주도해서 이 헤비타트 회의에 참석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강제 폐거의 문제를 알리고, 당시에 한국 철거민들과 세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때 주거권을 명문화하게 이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 헤비타트 3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고, 이때는 도시권,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주거권도 당시 시민사회가 엄청 또 이 각국 정부와 싸우면서 막판까지도 밀어붙여서 넣은 담론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게 UN 문서로 명문화되는 순간 각국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데, 한국 정부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 썼대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시민사회나 제3세계 국가에서 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절대 반대 막 이렇게 해서 막판에 좀 조율해서 이게 순화된 표현으로 결국은 합의문에 채택되기는 했었는데, 그만큼 이 도시에 대한 권리가 갖고 있는 이 담론의 급진성에 대해서 일종의 이 각 정부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죠. 도시 정부들은.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고, 한국 정부는 관심 없었어요. 여기 가서 스마트 도시 어떻게 선전해갖고 우리 기술 좀 팔까, 이 관심밖에 정부는 없었어요. 어쨌든 도시에 대한 권리가 헤비타트 UN 주거와 도시에 관련된 회의에서 담론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 제 자료에 이 도시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좀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68년에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처음 제시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 작은 수칙자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처음 썼고, 알고 계시듯이 프랑스 파리 68혁명이나 유럽의 68혁명의 핵심 슬로건이 바로 또 도시에 대한 권리였던 거죠. 이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상품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만드는 우리의 도시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도시 공간을 만드는 우리들이 그 도시를 점유할 권리, 이 소유권과 다른 개념으로서의 권리를 얘기를 하기도 했죠. 특히 마지막이 중요한데, 도시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중심부를 되찾을 권리, 굉장히 급진적인 권리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이 제기됐고, 이것이 파리 68혁명의 주요한 구호가 됐고 투쟁의 요구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이제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라는 담론이 확장을 가져가기도 했었고, 제가 저 광장 사진을 넣은 거는 아마 글에서도 그런 걸 썼어요. 촛불 광장에 촛불 시민으로서 여전히 철거민들이 있었고, 쫓겨난 임차 상인들이 있었고, 쫓겨난 노점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같이 그 광장에서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도 강제 철거 중단하라, 쫓아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은 굉장히 고립돼 있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런 강제 철거 중단해라, 함부로 쫓아내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촛불 시민으로 참여했던 우리들이 그야말로 일상의 피로에 살다가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와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이, 주거권 운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저는 약간 좀 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거 운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직 고민의 단계에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뭔가 끝입니다. 주거권이 아닌 도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쓴 글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시에서의 다양한 권리들의 싸움과 주거권이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주거권 투쟁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것만
좀 읽어볼게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이 문서에 데이비드 하비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치적 이상이자 투쟁의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이러한 여러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배제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도시 통제권을 되찾고 자본인여를 통제하는 새로운 양식의 도시화 과정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의지를 담보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민주화와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불가피하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거권 운동도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으로 확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투쟁들과 연결됐을 때 일상적인 소시민의 삶을 살다가도 촛불을 드는 그 시민들과 우리 철거민들이 쫓겨나지 않은 권리의 요구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